안녕하세요.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ESG 정책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담긴 ESG 관련 정책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 지향형 탄소 중립, 그리고 공정하고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투명한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환경 분야는 탄소 중립 산업법을 제정,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아리백 산단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 즉 사회 분야는 동일가치 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거나 납품단과 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분야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 예정인데요. 혹시 전기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셨을까요? 지금은 서울처럼 큰 도시로만 전기가 집중되는 그런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서해안이라든지 햇빛이 쨍쨍한 남해안에서 만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전국으로 빠르게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단지들이 깨끗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 우리 경제가 더욱 힘차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주주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받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회사의 이사가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강화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만 적발되어도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이제는 보물로 바꿀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는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하기 쉽게 디자인하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배터리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다음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기존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원청과 하청 기업이 함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화해서 공급망 전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새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모두의 강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민의 제안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국민의 작은 목소리가 실제로 나라를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앞에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설명드렸다면 지금은 기업이 해야 하는 일들인데요. 새 정부의 ESG 정책은 기업에 단순히 지켜야 되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기업이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탈탄소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려면 고탄소 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녹색 기술과 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전환금융과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같은 지원책을 활용해서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을 선도한다면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전체를 ESG 경영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ESG 책임은 자사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납품단과 연동제 확대와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위원회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공급망 내 협력사들의 ESG 수준이 모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협력사들의 노동 환경이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면 모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전체의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들이 ESG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이사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ESG 공시를 단순 보고가 아닌 가치 증명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ESG 정보는 기업의 재무 성과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죠.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 기업은 ESG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전환금융, 녹색 공공조달 확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정부나 기업의 ESG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개개인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이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새 정부가 마련한 모두의 광장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들, 즉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정부가 이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사기 전에 순환 경제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까요? 새 정부는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고 버려진 자원을 다시 쓰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 등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생각을 가진 소비자가 될 때 환경을 지키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이 회사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것들은요 소액주주인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전자주주 총회를 통해 직접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갖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햇빛과 바람이 우리 가게 그리고 우리 동네에 돈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햇빛, 바람, 연금과 같은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동네의 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하는 이 똑똑한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일터에 대한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터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거나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국가가 지키고 기업도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새 정부의 ESG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들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이를 기회 삼아 혁신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작은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 모든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는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 이어서 이번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전기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면 에너지도 우리가 아는 단어이고 고속도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딱 붙여놓으면은 이게 뭐지? 이제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에너지를 전기를 보내는 뭔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을 넘어서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원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국가 에너지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정부는 이를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를 하면서요. 국가 산업의 새로운 동맥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의 흐름을 바꿔서요.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재편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잇는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서요.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즉 전기는 저 먼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들은 수도권들이나 수도권 주변의 공장들 많이 있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풍력 자원이 풍부한 서해안과 태양광 조건이 좋은 남해안 등 지방에서는요. 이런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력이 정작 전략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이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이 크고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러한 전력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략적 부상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전기료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일단 시설을 구축하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요.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줄여서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게 됩니다. 서해안 구간만 하더라도 약 1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전력망 구축에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의 재정 적자가 2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도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는 있는데요.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는 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복잡한 그런 정책이기는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축을 먼저 건설을 하고 2040년까지는 전국 단위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즉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지만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서 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좀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저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탈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하나 있고 순환경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순환경제라는 단어를 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적게 쓰고 순환경제로 바꿔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는요. 이 선형경제 대신에 순환경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보고, 즉 이 플라스틱을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버려지지 말고 계속해서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순환경제 틀 안에 플라스틱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를 전하는 복잡한 기업이 전략처럼 좀 보이지만요. 사실 이제 우리의 일상 소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더 똑똑한 구매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품의 이제 포장재가 단순히 내용물을 담는 용도를 넘어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코카콜라나 제주 삼다수와 같은 음료 제조사는요, 2026년도부터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또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율은 2030년까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기준인데 이것은 EU, 즉 유럽연합의 기준과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포장재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될 텐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 라벨에서 재생 원료 함유를 이제 확인하면서요, 친환경 제품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업그레이드된 분리배출 습관입니다. 순환경제에서는요, 분리수거의 정확도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유리, 플라스틱, 비닐류,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구분을 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경제에서는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막 그냥 분리배출 한 거에 섞어서 버리면은 제대로 순환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진화된 재활용 체계는 품목별로 정교한 분리배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제 강화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귀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활용품이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세 번째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 소비와 재활용 참여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업이 진행하는 친환경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어떤 리워드를 받는 어떤 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이제 하나의 우리의 이제 일상 놀이처럼 즐기도록 유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파트너십으로 더 앞서가는 지속 가능성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네요. 다음 질문은요. 햇빛 발암 연금인데요. 이 햇빛 발암 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회자분께서는 나중에 연금 준비를 좀 잘 해놓으셨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국민연금만은 알고 햇빛 발암 연금 이래가지고 약간 시적인 느낌도 나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햇빛, 바람 그러면요 재생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일컫는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햇빛, 바람 연금인데요. 이는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요 전기를 발생하고 그 수익을 마을 주민들끼리 함께 배분한다, 나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금처럼 돈을 매월, 매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햇빛바람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는 어떻게 돈을 벌고 주민들은 그 수익을 어떻게 이제 받을지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전소의 수입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받는 전력 판매 수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기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요, 태양광이나 뭐나 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더 그 마을, 지역 단위로 해서요, 좀 대규모로 전기를 발전해서 대규모로 판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둘째는 이게 어쩌면 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REC라고 부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판매해서 얻는 그런 수익입니다. REC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기, 좀 재생에너지를 다루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를 해야지 됩니다. 주민 참여형 발전소는요, 이 REC를 판매를 해서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정부는 이러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REC 판매 가중치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 즉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햇빛 또는 바람연금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요,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 출자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안산 지역에 시민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어떤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바람 연금 같은 것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에 자기의 지분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나쁘지 않은 그런 방식일 것 같고요. 또한 지역 내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같이 지자체가 조성하는 시민 펀드에 소액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수익률인데요. 보통 재테크를 우리 사회자님은 어떤 식으로 적금이나 예금? 적금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이윤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걸로 이자가 뭐 2%, 3% 그 맞아요. 내외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햇빛 또는 바람연금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요 10%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많은 기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면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잘 설계를 해서요 실질적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이 햇빛바람 연금 벌써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수익률도 10% 된다고 하니까 한번 투자 목적으로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새 정부의 ESG 경영 성과를 위한 제언 강연부터 Q&A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